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류TV 백소라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펜노지스라는 물류 부동산 전문 업체의 대표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저희가 산업용 부동산의 그 물류 분야, 네. 즉 물류 시설이겠죠. 네. 물류 시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저희가 정보를 통해서 네. 전략적인 경영 컨설팅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인하대학교에서 네. 물류전문대학원에서 네. 수학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산업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네.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분야가 네. 임대를 많이 부동산에서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임대분과 또 매입이나 매각을 생각하시는데 네. 여기에 중요한 매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임대료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시장가 기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부분보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적정성이 있게끔 실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지금 수학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그렇군. 바쁘시겠네요. 지금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인터뷰할 때 보면 정말 이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욕심쟁이. 조금만 갖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펜로지스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펜로지스는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네네.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에 저희들이 물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국내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저도 거의 못 들어봤어요. 예. 네. 일반 종합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스펙트럼 내에서 네. 저희가 일반 생각하는 게 오피스 빌딩, 네. 그 다음에 호텔, 네. 그 다음에 리테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산업용 부동산이에요. 산업용 부동산. 네. 네네. 그 산업용 부동산은 영어로는 인더스트리얼 로지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의 중심, 핵심 측이 물류시설입니다. 요즘 근래 여러분께서 이제 들으시는 게 네. 데이터 센터도 들어보시죠? 네.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단지 내의 제조시설. 네. 이런 분야가 이 부동산의 목적물을 저희가 거래를 하거나 임대하거나 거점에 대해서 재설계하거나 이동할 때 네. 이러한 산업 분야의 부동산 거래의 총칭한 부분을 저희가 물류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산업용 부동산에 물류부동산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흥미가 많이 생기네요. 그럼 네. 펜로지스는 그런 물류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회사 고객군은요. 네. 금융 파트와 네. 실수요에 가까운 네. 물류기업 또는 유통기업, 네. 이 제조 단위에 있는 기업을 양쪽을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왜 이 그 수요 측과 공급 측을 양쪽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네.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물류 시설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 그 다음에 그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설계와 디자인, 감리 부분, 그리고 이 대부분 기업이 이런 물류 부동산, 즉 물류 시설을 갖고 있으면 자산에 대해서 유동화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고 또는 이자보다 좀 더 큰 공장으로 이전을 필요로 할 때는 이거를 매각을 하고 네. 새로운 대체지를 매입해서 시설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과 거대한 비용과 금융 비용을 같이 소요를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업이 A에서 Z까지 개발의 방향에 관련된 부분과 또 단순 임대와 임대 조건을 맡아서 거점에 대해서 자유로 이동을 할 때 저희가 이 금융에 있는 건물주, 즉 소유주에 다는 파트와 실제 화주, 수요자, 물류기업을 동시에 저희 플랫폼 내에서 맺어주기도 하고 이동할 수 있게끔 좋아요. 그런 수익을
고객의 가치를 네네. 업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아, 좋아요. 아주 예. 귀중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예. 그럼 물류 부동산을 대상으로 아까 개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 금융이라고 하셨어요. 예. 투자 그죠? 관계를 말씀드린 네, 겁니다. 투자 쪽도 관여하시고 그리고 임대 쪽 그렇죠. 맞죠? 임대 예. 쪽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추후에 이제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자산 유동화. 네, 자산 관리라고 하면 되나요? 예, 자산 혹시? 관리도 예, 포함됩니다. 그런 자산 관리까지도 예. 하신다. 그렇죠. 그럼 업무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네요. 예. 스펙트럼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분야가 네. 여기에는 한 3가지가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 알맹이 안에는 물류라는 게 지금 하나가 보이고요. 네. 하나는 건축이 보이고요. 네. 하나는 금융이 보입니다. 아, 그렇죠. 이 3가지에 그치. 관련된 회사들의 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서비스화해서 그 고객의 가치의 극대화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인 어떤 경영 기법과 필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환원을 해드리는 그런 물류 그렇구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펜로지스의 고객사는 크게 2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예, 제 추측인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측 그리고 부동산이 필요한 측 맞나요? 예. 일반적인 얘기 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면 2축을 그 이야기하는 시장 네네. 논리겠죠.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경영적 환경 또는 거시적인 시장 환경에 따라서 항상 변합니다. 네네. 저희가 쉬운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불과 5, 6년 전에 네. 또는 10년 전에 네. 일부 특정적인 산업 내에서 저온 물류, 즉 요즘 콜드체인, 그렇죠. 뭐 새벽 변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드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온 창고라고 합니다. 네. 상온돼 있는 온도 관리에 대한 편차에 따른 물류 시설 용도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임대를 하거나 또는 이런 자산을 팔거나 할 때 가장 쓸 수 있는 수요자가 물류 기업인 거죠. 네. 그게 수요 측의 하나의 저희의 주요 고객군이고요. 근데 이 고객이 생각이 다양합니다. 왜 다양할까요? 일단은 물류 기업은 네. 화주 기업의 재화의 제품에 대해서 네. 어느 원가의 일정 부분을 기여를 하거나 네. 그 비용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품을 봤을 때 네. 저희들이 일반적인 물류인이라면 네. 물류비가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는 네. 표현도 쓰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그 중에 저희가 A라는 창고에 B라는 지역에서 A라는 창고를 이용할 때 쉽게 이야기하죠. 그 기준이 저희가 임대료라고 단순 표현해요. 네. 평당 얼마에 이용하고 있니? 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상관은 물류기업은 운영 중심에서 봅니다. 즉 운영 계획에 따른 거기에 맨파워와 물류의 기술, 뭐 WMS 창고 관리 프로그램 또는 그런 솔루션과 그걸 융합하는 운영 계획에 최단성 있는 비용을 가지고 화주 고객에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물류기업의 수요자의 특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네. 방금 말씀하셨던 네. 공급 측에 대한 부분, 네. 즉 건물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측은 네.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받기만 내가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단순적으로는 얼마 임대료 낼 수 있는 네. 또 보증금 외에 네. 연체하지 않고 그렇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그렇죠. 자기가 자본에 대해서 이익을 네. 환수해야 되는 네. 투자자 입장, 네. 건물주. 네. 그다음에 자기가 경영상 네. 총 투자에 대한 전문용어는 카펙스라고 하는데요. 또 운영에 대한 비용, 오퍼레이션 익스펜디처에서 네. 저희가 오펙스를 하는데 네. 이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절감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있겠죠. 즉 임대료에 대한 가치 상승이 수익에 대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건물주는 어떻게 물류기업, 즉 수요자의 니즈를 맞춰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투자액을 빨리 어떻게 환수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러겠죠. 근데 이 둘 간의 문제는 갈등이 아닌 타협점을 저희 기업이 찾아줍니다. 펜로지스는 A라는 물류 기업이 B라는 건물주와 왜 이 건물주의 거점이 필요로 하는지, 또 이 A라는 기업이 B의 건물주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테넌트 임프루먼트라 하는데요. 네네네. 뭐 짧게 저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나 관련된 네네. 사업은 TI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테넌트 임프루먼트를 시행하고 디자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기업이 속사정이 있으시죠. 즉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저희도 아파트를 저희가 구하면요, 보증금을 내고요. 그쵸. 매달 월세 또는 저희 한국만의 특이한 전세라는 네, 개념이 네, 있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그로스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트리플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두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얼마의 비용을 월 단위로 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물류기업이 전략이 필요한 거죠. 해당하는 창고에 대한 물류시설을 점유했을 때는 단순하게 시설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 거기에 투입되는 장비, 네네. 그 다음에 이 고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총괄 비용. 근데 이게 물류라는 건 한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프로퍼티, 이 자산에 대한 기준점 물류시설을 가져갔을 때 여기하고 연계되는 수배송망의 비용이 같이 연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질문할게요. 방금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물류 부동산에서 수요 기업이 있잖아요. 수요 기업은 창고 회사도 될 수 있고, 화주 기업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근데 맞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왜 변경을 하나요?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고려하는 건 뭐가 있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용 부동산의 물류시설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이렇게, 수년간 제가 이제 경험을 해왔고, 직접 이제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유는 이제 딱 하나죠. 임대 만료. 근데 임대 만료하는 시점에서 이 양측은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고민할까요? 건물주는 자산 가치를 업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 소비자 물가지수 내지는 물동 그 주변의 시장가가 좀 더 올라가거나 지가의 상승 부분이 자산에 대해서 가격의 임대료를 상승했던 어떤 요인이 있다면 올리고 싶겠죠. 그렇죠. 아파트 요번에 두 배 가격 오른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 즉 임차인 측에서는 현재의 비용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물류를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하게 보면 유가에 의해서 기름비가 올라서 수배송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각종 어떤 물류의 노드 부분의 운영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의 고정비 겸 변동비와 비슷한 게 이 물류 시설의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옮기는 부분은 서로 간에 이 기업은 계약 만료, 보통 저희가 1년 전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움직이고요. 1년 또는 2년 전에도 움직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급할 때가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거든요. 그때부터 물류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임대가 만료되기 6개월 전. 혹은 1년 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임대차 계약서에 최소한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에 쌍방 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서로 통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전략을.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장소를 하든지. 근데 그게 단지 임대료에 대한 영향적 요소가 하나의 팩터로 자림하고요. 두 번째는 화주 고객인데 갑자기 올해 코로나 비대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의 수요적인 측면에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산업 업종과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은 갑자기 10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동량에 대한 보관량의 안전 재고량이
2,000평을 요구한다면 네. 2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존의 물류센터가 거점에 대해서 그 캐퍼시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 캐퍼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죠.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또 새롭게 다른 데를 추가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것 단지 같아요. 물류에 대한 입지에 대한 요건 사항에 따라서, 즉 로케이션이죠. 요즘 온라인이라 사실상 로케이션에 대한 의미, 즉 IC하고 가깝고 고속도로 연계망 2개, 3개, 4개 이런 전통적 방식의 저희가 개발 방향에 주는 포인트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입지가 낮다, 저 입지가 낮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모든 게 물류의 온값에 대한 경쟁력 문제거든요. 그러면 임대료가 단순하게 임대료만 고려할 것인지 또 기업 자체의 팽창 또는 줄여가야 될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1,000평이지만은 사실상은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들은 보통 그 공실률에 대해서 케어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인하대에서 예.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에서 네네. 연구하는 부분을 네. 저번에 저희 티타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임대료의 부분이 물동량하고 비례해서 적산되는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상면 요금을 체계에서 쓰는 전기량에 따라서 네, 임대료를 네, 과금하잖아요. 네. 또 이제 자주 가시는 백화점, 백화점에 백화점 안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임대 매장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 대한 매출의 어느 일정 부분을 그 임대료를 내잖아요. 근데 물류 기업은 그렇게 변동비적인 성격의 화주 기업과 항상 직면해서 운영을 하는데 모든 게 변동비적이면 더 좋겠지만 네, 네. 이 건물주 측, 즉 공급자 측은 고정비 수익을 최대로 하는 게 최대한 하면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류센터에 대한 거점에 대한 이슈는 단순하게 임대가 만료돼서라는 그 자연스러운 안에는 기업 간에 서로 간에 수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이전할 건지. 저희가 일반 집에서 이사하게 되더라도 이사 비용이 살림살이 다 하면 그렇죠. 이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업도 동일합니다. 또 산업용 부동산의 물류 시설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는 이고 비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인력 구조를 가지고 B 지역에서도 제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고가 운영 만약에 자체가. 저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뭐 집으로 얘기한다면 인테리어나 혹은 장비들, 전자제품 같은 것들. 그러면 이제 창고도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넣어줘야 되고. 맞습니다. 또 사람도 뽑아야 되고. 복잡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이전의 그 전처 비용부터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래닝, 프로세스에 대한 세심한 그 디테일 부분은 네. 저희 펜노지스가 단순한 어떤 임대 대행이나 또는 임차 대행을 실행 시에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기업 간의 고민 내지는 온가비가 쉬운 말씀드리면 A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물품이 1,000원짜리 생수를 저희가 다루는 물류기업, 즉 고객사의 물을 다루는 생수를 다루는 기업일 경우와 고가 장비 또는 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뭐 아이폰이었지 이런 핸드폰 기기에 저희가 이제 인보이스 밸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출할 경우에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 밸류가 얼마인데 사실상 이게 1,000원하고 100만 원 이상 호가는 제품의 관리 방식과 이 물류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저 임대료에 대한 저항력. 가격저항. 그렇죠. 네네. 가격 저항이죠. 네. 그 부분을 한계치가 돼야 되는데 이 제품군에 대한 부분을 어떠한 거리 비율로 할 것인지 거점에 대해서 최대한 수요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축으로 할 건지 여러 저희가 수배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임대료에 적용하는 범위가 적정 부분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초기적인 세팅부터 마지막 이고되고 운영되기 전,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약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죠. 멋지세요. 즉 비용을
고객의 돈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네.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화주기업에서도 마음을 쉽게 이렇게 편하게 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고객사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믿고 일을 의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느낌 있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돈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물류를 제가 한 50% 정도의 저희 DNA에 네. 50% 정도는 물류 분야에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50%는 이제 금융, 네. 부동산, 네. 개발 이런 네, 네. 쪽에 이제 커리어를 네. 갖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물류에 대한 그 부분이 특히 물류 부동산에서는 고객이 계산하는 원가 기준과 실제 저희가 이제 그 물류 부동산에서 적용하는 임대 네. 또는 임대 조건들이 네, 네. 상당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류 기업은 고객사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물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 원하지 않은 뭐 예상하지 않는 부분이라 봐야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난달지 그렇죠. 화재 예. 사건들이 가는 또는 이제 거죠. 기계가 제가 그렇죠, 좋은 그렇죠, 창고인데 그렇죠. 뭐 스탑이 됐달지 그렇죠. 제가 옛날 때도 그 인천공항에 A&B 창고를 제가 자산 관리하고 임대 그다음에 운영 부분을 모든 걸 총괄할 시절이었는데요. 모 제약사에 종균이라 하죠, 세균. 그걸 학원항섭에 저희가 바큐um 돼 있는 케이스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전원이 차단이 된 거예요. 블랙아웃 된 상태. 근데 그 과정이 25분 안에 복구하지 않으면 이 종균이 없어지는. 네, 네. 이게 물류는 제가 다루는 제품이 천문학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그런 그럴 수 가치성이 있죠. 높은 물건부터 네, 네. 저희들이 단순하게 하는 인보이스 밸류가 낮은 단순 제품까지 다양한 거를 항상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물류 부동산에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물류 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됐든 유통자가 됐든 최종 소비자까지의 이런 안정적으로 재화를 적기에 수배송하고 그 비용을 최적화해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실현을 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네. 저희 회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 노드마다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와 거기 해당하는 협력사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는 이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네. 고객에 대한 네. 부분이 진단 부분부터 해서 네, 네, 네. 실제적으로 이 비용적 측면도 네.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저희 같은 일을 두 번 하기 싫어하시죠, 교수님도. 예. 저희 기업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평소도 그러시지, 평소에도. 예, 그래서 솔루션을 그렇죠. 명확히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죠. 늘 명확한 걸 선호하시잖아요. 또 네. 그렇게 추구하시고. 그렇구나. 좋아요. 그 대표님, 네. 혹 박사님? 박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아, 예, 그러셔도 좋습니다. 네네. 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보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 사업 분야가 금융적 측면도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공급자 측면에서 원가에 대한 부분이 네. 시장에 영향을 같이 반영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연방은행의 그 기준금리의 어떤 변동상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치고 국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투자 자금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어디 투자하거나 자산을 운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산 운용을 소유하는 그 투자사들이 대부분 저희가 국내에 있는 물류시설의 소유주가 되는 거죠. 야, 그럼 미국의 금리가 여기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금융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용자 측, 즉 수요자 측에 감안한 물류의 운영 관리 원가에 대한 하나의 큰 산맥이 있고요. 이 건물주 공급사 측은 이 금융에 대한 논리가 있는 거죠. 즉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환원을 하는지 간략하게 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투자 구조 내지는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물류 부동산의 핵심적인 코어 부분도 소개할 자료를 교수님 마련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조인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 자체가 건물주의 수익이시잖아요. 그럼요. 그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 그 관련된 비용을 다 빼게 되면 순수 영업이익, 네트 오퍼레이션 인컴 NOI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네트 오퍼레이션 인컴 NOI에 시장적인 건물의 가치를 나누어서 100분의 1로 환산되면 저희가 자본 환원율이라요. 내가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금융에서 해석하는 물류 자산에 대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캡레이트가 올라갈 때 실제적인 건물의 그 매각가는 부분이 경쟁이 많고 수요자가 많은 그 자산에 대해서 취득하는 투자자가 많을 경우는 이 캡레이트가 낮아집니다. 근데 물류를 왜 요즘에 작년 들어서 이렇게 핫한 시장으로 자리를 잡은 저희가 처음에 2008년도에서 10년도 사이에는 실제적으로 물류에 대한 그 포션 자체가 금융산업 분야에 그렇게 큰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자가 물류, 자가 그 공장 시설에 물류센터를 갖는 그러한 직접 투자 형식의 방식이었지만 이게 외투 기업 내지는 외국 투자 자산 운용사의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직접 투자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류 시장이 현재는 커졌죠. 그렇죠. 그 중에 어떤 비즈니스 스타일도 달라진 건 있죠. 저희가 말하는 뭐 스마트 도시 물류도 요즘 하나의 이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C사, 뭐 K사, 뭐 새벽에 자체 배송을 하니까 자체 배송 그런 어떤 물류의 새로운 강자들, 또 오프라인에 대한 리테일에 대한 성향의 마켓은 줄어들어가고, 온라인 쪽은 이제 급속하게 커지고, 이런 산업의 어떤 판도와 변화가 자산 운영에 있어서의 투자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로 저희가 고려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려하고 싶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건물주의 하나의 축과 그 실제 수요자, 어차피 모든 세상 일이 저는 수요 공급에 상관관계에서 벌어지는 재미난 비즈니스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의 그 이슈를 저희 패널리스트에서 한 올 한 올 편안하게 서로 안정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산업부동산의 매력이란 점은 특히 물류부동산은 이러한 투자 구조 내지는 실제적으로 금융과 물류를 융합하고 거기에 파생적으로 건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따르는 파생적인 어떤 시스템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대한 이해도 부동산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해하셔고요. 법률도 알아야 되고 또 물류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물류 시설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 법률 등 그다음에 투자 금융 구조에 대한 개발과 같이 하면 시행사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요즘 그 대세인 리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따라서 이 대체 투자에 대한 자산 운용 부분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좋아요. 최소 3가지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물류가 빠졌잖아요. 아까 2번째 했어요. 2번 했어요? 또 있어요. 뭐 영업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류 컨설팅을 하려면 그 회사야 물류를 하는 그 회사의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분석을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입 닫을 수 있는 그런 무거움과 입의 무거움과 신뢰,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첫 번째 계약을 하면 고객사와 계약이 기밀 유지. 그럼요. 계약서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과 자기들 제품 또는 자기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성을 올리기 위해서 같이 저희 같은 회사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공존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도 물류부동산 건물주 해서 박사님한테 재테크를 좀 맡기고 싶어요. 제가 차곡차곡 자산 관리 잘해서요. 어떻게 밸류업을 해서 좀 더 시장의 마켓가보다 좀 효과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끔 한번 도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쿠폰 발행해서 드릴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상상만 해도 마음의 좋아요. 쿠폰 제작해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냄새는 아시죠? 돈 냄새. 이분한테는 너무 많은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돈 냄새를 맨날 풍기고 다니세요. 부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죠. 그 박사님,
이런 이력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궁금해요. 세상 우연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원래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아, 네. 근데 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독일 회사 기업에서 독일어를 쓸 수 있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잘하시겠어요. 조금 할 줄 압니다. 아. 근데 큐렌하게라는 독일 기업에서 네, 유명한 회사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죠. 네네네. 근데 물류를 하다 보면 네. 단순한 그 국제 물류 내지는 저희가 이제 WMS나 이런 그 창고에 대한 3PL 비즈니스가 태동하던 시기인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 이 제조 단위 또는 유통 기업의 ERP 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OMS, WMS, TMS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제가 좀 커요. 여전히 그러신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전하고 제 자신의 캐리어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이 물류와 제조하고 모든 걸 하게 되면 기획 운영 파트도 있었고 제가 뭐 중견 택배 기업 운영 기획하고 네네. 물류 부장도 했는데요. 네. 이걸 하다 보면 끝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물류 기업의 오너, 네. 또 회장님 네. 또는 사주라 하죠. 좀 네. 편한 부분의 가장 꽃은 물류 기업이 행하는 물류 부동산입니다. 아이고, 우리 꽃 따라가고 싶다. 네.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물류 기업이 물류하는 행위에 베이스에 대한 물류에 대한 액티비티가 있잖아요. 활동하고 그걸 화주 고객이 하는데 이 물동량이 모이면 네. 저희가 물류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물류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식에서 네. 개발하냐에 따라서 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 물류 시설의 개발에 대한 각자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상 전략적인 컨설팅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네. 다른 기업하고 보는 각도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특강 한번 마련할게요. 예, 그런 솔루션 부분에서 기업들이 찾는 네. 부분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제가 모르는 경우가 좀 네. 아쉽죠. 네. 항상. 네. 그 물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구가 아는 방식에 대한 로드맵을 자기가 가지 않고 알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해당 사항이 조금 낙오되거나 만족도나 네네. 이런 부분이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에 대한 저희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경영 고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런 개발 관련 사항이나 또 거점 이동 이런 어떻게 보면 중대사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사한 다음에 이게 중대한 하나의 가사 일로 이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것처럼 물류기업이나 유통기업 또는 저희가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자산의 유동화를 메인 매각을 한다 할지 또는 이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재매각을 한다 할지 이런 일련되는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는 그 범주 안에 물류하고 융합된 부분이 금융 쪽에 바라보는 시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물류기업이 물류 원가 기준에 화주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보편되는 그러한 서비스 팩터를 저희 회사가 지향합니다. 네, 좋아요. 예. 지금 은근슬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력이 그러니까 그 세 군데에서 다 일하셨다 그거예요. 그죠? 예. 화주회사 있었고 물류회사에도 있었고 금융 쪽에서도 일을 하셨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제 마지막 이력은 이제 프로레스 인코퍼레이트라고 네. 글로벌 물류 부동 투자 자산 운용사 전 세계 넘버원 기업에서 네. 제가 한국 대표로 네.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회사 그때 이름이 프로로지스 네, 프로로지스. 예. 프로로지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전략적입니다. 물론 이 기업이 자산에 대해서 운용은 하지만 투자하고 개발하고 임대하고 자체 임대도 하고 자산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점 되면 매각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거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 기업이 저를 픽업한 이유와 그다음 저희가 이 기업 내에서 마음껏 일했던 그런 즐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이 부동산의 물류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적 개념과 네. 물류 분야의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재미있게 활성화도 하고 고객들이 볼 수 없는 네. 어느 일정 네. 부분을 네. 핀셋처럼 네. 핀셋으로 제가 네.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실제적인 이런 비즈니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얼마나 해지를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이윤 추구와 또 그 이윤 내에서 양사가 즉 수요 측과 공급 측이 타협과 일정 조건에 대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게끔 그걸 조성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때로는 저희가 볼 때 뭐 건물주가 갑이냐 또는 임차인이 갑이냐 을이냐 이걸 따진데 건물주가 갑, 을이라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을이 갑이 될 수 있고요. 갑이 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답니다. 우리 그냥 아름답게 상생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상생 협약, 상생 협정. 네, 예, 그게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어떤 영업적인 환경, 그다음에 진정 물류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고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자기들이 구현하는 비즈니스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전 세계 어디에서라도 확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게 스탠다드적인 즉 표준적인 어떤 조건 이런 부분이 규격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거래하는 고객들도 이런 표준 조건에 맞게끔 저희가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상대하는 고객사들은 물류회사도 많을 것 같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없는 물류회사. 아, 아니면 창고가 있는데 빌려줄 회사? 이런 회사도 있을 것 같고요. 물류 기업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금융적인 측면으로 보면 자산형 기업과 비자산형 기업으로 그렇죠. 나눕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자산형 기업은 저희가 요즘 보험적으로 범용적으로 말씀하실 때 삼자 물류회사라는 표현 들으시죠? 네, 또는 외국계 다국적 물류 기업 같은 경우 외투 기업이거든요. 네, 네. 국내에 뭐 투자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내에 인프라를 형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100% 일이 있을 때마다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죠. 전반적인 뭐 재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체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래닝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본국의 자체 테오리티 내에서는 그게 해결이 되지만은 외국에서 그거를 실현하고 구현하기 쉽진 않죠. 그렇죠. 국내 물류업이 해 나갈 때도 좀 비슷한 고초를 그럴 것 겪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임대 쪽, 비자산형은 선호를 하고요. 네. 그러면 자체 국내 자기 자본율이나 이런 부분의 그 개발 이념이나 생산 내적으로 좀 풍부한 기업들은 자체적인 거점에 대해서 물류 거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기업이 소유를 법인이 소유하며 네. 거기에 자기 비즈니스를 놓고 네. 장기간의 네. 감가 상각 기간을 거쳐서 네. 투자금을 환수하고 네. 이런 경쟁 구조가 네. 패턴이 다르죠. 네. 네.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임대는 임대로 볼 게 아니고 네. 기업 간에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적정 그 물류센터에 투입한 인력 네. 또 어떠한 비즈니스 그래서 오더 풀필먼트에 관한 네. 온라인 오더 네. 풀필먼트에 관련된 물류센터냐 네. 어떠한 물류센터냐, 의약품 취급이냐, 어떤 그 커머디티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구현되는 다른 비용들이 추산이 되겠죠. 와, 말씀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추측컨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지금 너무 업력이 뛰어나시고 이쪽 분야에 경력이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 융합해서 자연스럽게 이 물류 부동산 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물류 시장이 이제 들어오는 뭐 신입사원급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물류부동산 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부터 해라? 물론 이 분야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 관심 많은 부분은 저변에 있는 관련된 도서와 책을 좀 접해보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심심치 않은 재미를 느끼신다면 네네네. 거기 관련된 해당 업종에 네. 관련 자격증 내지는 또는 그 부분을 종사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서 도전하는 게 예. 한번 그쪽 그게 이제 인턴이라도 뭐 알바라도 한번 네, 해봐라.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는 국내 그 외국계 부동산 네네. 전문 그 네. 부동산 컨설팅 기업도 네, 있고요. 네, 네. 또 국내 기업도 있고 네. 또 그 분야에서도 뭐 오피스, 그다음에 호텔, 네네. 뭐 여러 가지 산업 네, 분야에 따라서 네, 네. 그 다루는데요. 가령 이제 물류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에 대한 어떤 산업 구조의 내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이 이야기는 원론적이겠지만 기업의 모든 기업들은 부동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각각 사업 모델들을 만들고요. 그 사업 모델이 저희가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익을 창출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 과정을 이해해야지만이 이런 부동산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들 네네. 이거를 네. 내부적인 인사이트를 네.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아요. 식견이 필요하다죠. 좋아요. 그래서 주식에 네. 관심을 가져도 좋고요. 네. 뭐 자산 금융이나 뭐 네. 리츠나 네. 이런 금융 상품들에 네. 대한 이해도 한번 트라이해 보신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저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잖아요.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자격증에 관한 부분도 하셔도 되고, 또 나는 이제 금융 쪽에서 좀 스타트하고 싶다. 네. 이러신 분들은 뭐 투자 운용사 자격증이나 관련된 여러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준비할 근데 게 많아요. 네. 그러나 나는 물류 쪽에서 시작하고 싶다 하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좋은 물류 기업에서 네. 운영, 기획, 이런 부분의 원가를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그러겠어요.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또 같아요. 그 기업이 네. 공항만 비우지에 대한 개발 또는 내륙기지 또는 일부 일정의 특정의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물류센터를 뭐 개발하는지 이러면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직관적인 어떤 경험도 하실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획을 추진한다는 거는 세부적인 재무 분석 내지는 그 자금에 대한 흐름 또 투자에 대한 부분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재무 구조를 좀 짜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경험을 저는 운 좋게 좀 많이 했습니다. 좋아요. 예. 네. 좋아요. 그 자산 운용 회사에서도 계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이 돈을 읽는 습관은 되게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을 많이 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물류 부동산의 테마 중에 하나 중요한 점이 이제 입지에 대한 분석 요건을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가 물류 시설로서의 개발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일반 그 간평사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그 토지 가치뿐만 아니라 개발을 할 경우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또 도령 스타일이 또 나오는데요. 그 물류 부동산의 박도령이라고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다시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간에는 이런 그 다양한 물류 부동산만의 특이성이 다른 그 호텔이랄지 상호유 빌딩 이런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그 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어요. 저희는 느끼고 싶다.
저희는 네. 사실상은 이제 고속도로, 네. 경부고속도로 네. 하이웨이 넘버원을 네. 쭉 달리게 되면요. 네. 뭐 저희가 사랑하는 컨테이너, 네. 트레일러도 너무 보고, 사랑스럽죠. 또 물류센터도 네. 보고, 또 물류센터에 광고도 네. 붙어 있는 네. 여러 가지 물류센터를 보지만, 저는 그 물류센터를 감상할 때 다르게 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물류센터의 평수는 얼마고, 어떠한 개발 구조를 가졌으며, 어떠한 품목을 위주로 해서 그 임대료는 적정 임대료는 얼마 정도 수준의 어떤 하드웨어 구조,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 총 전체 물류 활동 생산량 어느 정도에서 이 물센터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 내지는 자산 가치 기준은 얼마 정도는 되겠다. 또 전에 현재 소유주가 누구며 그 소유주가 이전 소유주가 얼마에 매각을 했었지, 실제적으로 매각 차익은 얼마 되는 그런 거를 괜히 혼자 상상하는, 이게 뭐든지 미쳐야 산다라는 생각 또는 이런 생각들이 좀 충만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다 방면으로 좀 저희가 이걸 비추듯이 다 볼 수 있는 식견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어떤 포인트에 대한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각자의 그 파트, 참여자의 또는 이해관계자의 시선에서 나의 주장 내지는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프로세스 과연 올바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합의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물류부동산의 어떤 땅에 대한 기준, 개발에 대한 기준, 임대차에 대한 기준, 시설미의 인디자인이라 하죠. 그 내에서 블록 레이아웃 내에 저희가 물류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설계 구축. 실질적으로 이 물센터가 어떤 기능과 어떤 캐퍼가 경제적인 분석에서 어느 정도의 편익적으로 비용 산정에서 임대료가 적정히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이런 거는 다양한 부분의 이해관계자의 부분과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견되어 있는 인사이트를 고객사에게 정원을 드려야 되는 게 저희 회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 물류부동산의 비전. 현재 저희가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뭐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10%도 안 된 시장이 작년 기준도 한 44% 이상의 자본금융시장에 이미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에 그 투자된 외투 기업도 지금 편중적으로 물류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분이 광풍이 불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물류 시설에 대한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물류부동산 시장이 공급이 많아지냐, 그리고 수요도 많아지냐,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새 집으로 가면 기분 좋으시겠죠. 이사 가고 싶죠. 저한테 그렇죠. 이러셨어요. 그래서 회사들도 새로운 물류 부동산을 혹은 물류 창고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 시장의 그 규모성과 그 비즈니스가 저희가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항상 그 업태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물론 뭐 고시적으로는 GDP도 보고 저희가 물동량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산업태도의 어떤 포션을 다 보고, 또 해당 지역의 인근 산단의 총 생산량이나 인구에 대한 비례, 그다음 배송 수배상 여러 가지 팩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물류 부동산의 시장이 저희가 볼 때는 그 개발이 지금 한창이지만 한 6년에서 한 7년 정도는 갈 것 같고, 더 클 것이다. 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통해서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한 부분이 리츠나 상장 위주로 이런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오고 금리에 대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 안정자산에 대한 집중화는 더 높아지겠죠. 그 물류에 대한 규모가 안정자산 쪽에 가장 중요한, 물류에 있어서의 건물주는 임차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량 임차인에 네. 대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 물론 신용도겠죠. 임대를 꼬박꼬박 잘 내는. 그렇죠. 그런 상위 기업에 있는 브랜드의 자산 관리를 포트폴리오 구축하게 되면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이익이나 회수하는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각자 어려운 사항이지만은 항상 선점하고 하이 클래스된 비즈니스를 지향하며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겠죠. 네. 네. 그 물류 부동산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박사님도 쑥쑥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 더욱더 노력하는 네.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길게 했는데 모든 내용을 다루기 힘들 정도로 짧게 느껴졌어요. 아, 너무 그러신가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이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구독자분들 네, 또 교수님을 사랑하시는 네. 여러 시청자 여러분도 네, 물류부동산에 궁금한 점이나 요구사항 네. 있으시면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 물류부동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박재현 대표님, 물류부동산의 박도령, 박재현 대표님, 네, 펜로지스 대표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